김석원 장군, 그는 일본 육군사관학교 출신이었으며 만주사병과 중일 전쟁에서 큰 전과를 올려 일본에서뿐만 아니라 조선과 중국에서 모두 그의 이름을 알 정도로 명성이 높았습니다. 해방 후 그는 다시 군에 복귀해 1사단장, 수도사단장, 3사단장을 역임했으며 송악산 전투와 진천 전투, 영덕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여 남한의 공산화를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럼 김석원 장군, 그는 어떠한 인물이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석원은 1893년 서울 종로구 개동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그의 아버지는 조선의 재물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탁지부에서 회계를 담당하는 관리였는데 녹봉이 많지 않아 집안 형편은 그리 넉넉한 편이 아니었습니다. 김석원의 할머니는 그가 나중에 커서 이순신 장군과 같은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자주 바랬는데 그러한 이유로 그는 어려서부터 군인이라는 직업에 매우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3년 정도 한학을 배운 그는 9세의 나이에 제동수학교에 입학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처음으로 수학과 지리 등 새로운 학문을 접하게 되었으며 1908년 16세가 되던 해에 대한제국 무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대한제국 무관학교는 교관이 10명, 학생 수가 40명 정도로 규모가 매우 작았으며 제대로 된 교육 프로그램이나 장비도 보유하고 있지 않아 그저 맨손으로 훈련을 받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2년 후인 1909년 무관학교가 폐교하게 되자 남아있는 학생들은 모두 일본 동경의 육군유년학교로 편입되었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였던 김석원은 문물이 발달한 일본으로 유학을 떠난다는 소식에 매우 기대감이 컸으며 그곳에서 선진 군사 교육을 받은 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훌륭한 군인이 되겠다는 생각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동경 육군유년학교에서는 일본 학생들과 함께 교육을 받았는데 당시 일본인들이 한국인을 무시하거나 비하하는 경우가 있어 그는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1913년 김석원은 일본 육군사관학교에 제27기로 입학하게 되는데 그의 1년 선배였던 26기에는 홍사익, 신태영, 이용준, 유승열, 지청천 등이 있었습니다. 사관생도 시절 그는 다른 과목들에 있어서는 비교적 좋은 성적을 받았지만 특별히 러시아어 과목에서 거의 낙제 점수를 받아 전체적으로는 낮은 성적으로 졸업을 했다고 합니다. 1916년 일본 육사를 졸업한 그는 견습사관 시절을 거쳐 이듬해 소위로 인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오사카 근처의 61연대에서 중기관총 부대로 배치되었는데 기관총에 대해 세세한 부분까지 파악하는 노력을 인정받아 연대에서 단 한 명뿐인 중기관총 교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중2로 진급한 그는 서울 용산에 위치한 78연대로 전보되어 고향인 서울에서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그는 갑신정변의 주역이었던 박영효와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었는데 박영효는 김석원에게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독립을 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니 그날을 염두에 두고 군인으로서 실력을 쌓아두어라 라는 조언을 들었다고 합니다. 1931년 만주사변이 발발하자 그가 소속되었던 78연대는 만주로 출정하게 되었습니다. 기관총 부대의 중대장이었던 그는 그곳에서 중국 군벌을 상대로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일본군은 비록 병력이 소수에 불과했지만 전투력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중국 군벌을 몰아내고 단숨에 만주를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회고에 따르면 중대원들이 모두 일본인들이었는데 그들은 지휘관이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무시를 한다거나 지휘를 따르지 않는 일은 전혀 없었으며 같은 전우로서 예우를 다해 주었다고 기록했습니다. 당시 그는 전공을 인정받아 700원의 포상금을 받기도 했는데 이 금액은 그의 1년치 연봉보다 많은 것이었다고 합니다. 1934년 소자로 진급한 김석원은 상금으로 받은 700원 중 500원을 기부해 학교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에는 신칙학교가 드물었고 그 중에서도 조선인이 다닐 수 있는 학교는 더욱 없어 어린이들이 학문을 배우고 싶어도 마땅히 배울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는 주변의 재력가들에게 부탁해 기부를 요청했으며 그렇게 모인 자본으로 이태원 보통학교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통학교를 설립한 그는 이제 중등교육기관의 필요성도 느끼게 되어 같은 방법으로 자본을 모아 성남중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때
문제가 되었던 것은 관청에서 인가를 내어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조선인의 자본으로 사립학교가 세워지면 그곳에서 조선의 민족 사상을 고취시키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이유로 허가를 내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김석원의 부대는 화북전선으로의 투입을 명령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는 명령서를 받고 일본인보다 더 큰 무공을 세워 조선인의 우수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준비해오던 성남중학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떠나는 것이 매우 안타까웠는데 그러한 이유로 그는 과감하게도 조선 총독이었던 미나미 총독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와 독대한 자리에서 김석원은 전쟁터에 나가게 되면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니 마지막 소원이 있다고 요청한 후 성남중학교의 인가를 부탁했습니다. 그의 부탁을 받은 미나미 총독이 이를 수용하게 되면서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성남중학교가 드디어 개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화북전선에 투입된 김석원의 부대는 사단의 선봉대대가 되어 중국군과의 전투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당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중국군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었는데 주민들로부터 정보를 얻으려 했으나 그들은 일본군을 적으로 간주하고 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목표인 행군 고지를 향해 진격하던 도중 중국군 한 개 사단으로부터 기습 공격을 받게 되는데 그의 부대는 3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반격을 실시했습니다.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후 결국 그의 부대는 행군 고지를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김석원의 부대에는 아사히 신문의 종군 기자가 동행하고 있었는데 그의 기록에 의해 전투 내용이 기사화되면서 김석원의 이름은 일본과 조선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듬해인 1938년에 벌어진 동원 전투에서 그는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산서성에서 공격을 실시하던 도중 그의 대대는 연대와 통신이 끊기게 되었고 그러한 와중에 중국군 제86사단으로부터 완전히 포위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계속되는 중국군의 공격에 탄약을 모두 소비하게 된 김석원의 부대는 이제 돌까지 집어 던지는 상황에까지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는 연대 본부에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지원군이 도착하는 데는 5시간이 넘게 걸릴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부하들은 마지막 돌격을 실시하고 목숨을 버리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그는 이를 제재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결국 그가 생각해낸 묘책은 일명 허풍전법이었습니다. 김석원은 중국군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큰 목소리로 이제 곧 3,000명의 증원 부대가 도착하니 안심하고 현위치를 사수하라 라고 외쳤으며 잠시 후 자신의 부대원들에게 손가락에 담배를 최대한 많이 끼우고 불을 붙이도록 했습니다. 이때는 야간이어서 담뱃불의 숫자는 마치 증원부대가 도착해 여유 있게 휴식을 취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러한 장면이 연출되자 중국군은 일본군의 숫자가 늘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철수를 하게 되었으며 이렇게 그의 부대는 간신히 전멸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석원은 또 한 번 중국군 사단을 물리친 전공을 인정받아 이름을 널리 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39년 조선으로 돌아온 김석원은 전국을 돌며 그가 세운 전공에 대한 순회 강연을 펼치게 되는데 강연의 주 내용은 조선인들도 교육을 잘 받고 자기 분야에서 노력하면 우수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1940년 중자로 진급한 그는 일본 히로시마현에 위치한 42연대 교육대장으로 전속되었으며 이듬해에는 중국 산동성에서 간부 교육대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김석원은 태평양 전쟁이 발발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의 둘째 아들인 김영수는 일본 육군 사관학교 57기로 박정희나 이한님 등과 동기였는데 남방 전선에 투입된 이후 전투 과정에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김석원은 김영수가 매우 영특하여 만일 살아남았다면 6.25 전쟁에서 큰 활약을 했을 것이고 이후 우리 군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1944년 대자로 진급한 김석원은 평양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그는 주말마다 성남중학교에 방문하여 학교 일을 맡아보았습니다. 일본의 패망으로 전쟁이 끝나게 되면서
군복을 벗게 된 그는 정식으로 성남중학교에 교장으로 취임하여 그가 그토록 바라던 교육 사업에 매진하게 되었습니다. 해방이 되자 혼란한 전국 속에서 여러 정치 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게 되었는데 당시 여러 곳에서 그에게 중요 직책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김석원은 과거 일본군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자중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일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일상은 보통 트럭을 직접 운전해 38선 근처의 논에서 교사들에게 봉급으로 지급할 쌀이나 겨울에 교실에서 사용할 장작을 실어 나르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정치나 관직을 가까이 하지 않고 교육 사업에만 매진하던 김석원은 1949년 1월 이승만 대통령의 동료로 육군 제1사단의 사단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북부 지역을 담당해 수도사수에 임무를 부여받은 1사단은 38선을 사수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부대이지만 김석원 입장에서는 불안한 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병사들의 훈련 수준이 낮아 전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고 보급품도 형편없어서 식사는 보리밥과 김치, 콩나물국이 전부였던 것입니다. 김석원은 부대를 지휘하는 데 있어서 실전 훈련을 제1의 목표로 두고 장교들과 병사들의 교육 강화에 매진했습니다. 그의 노력은 1949년에 발생한 송악산 전투에서 빛을 보게 되는데 당시 개성에 주둔하고 있던 1차단 지역으로 북한군 한 개 대대가 공격을 가해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1차단 장병들은 그들의 공격에 일시적으로 고지를 빼앗기기도 했지만 반격을 실시해 다시 원래의 진지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1사단직을 맡고 있던 김석원은 9개월 만에 갑작스럽게 군복을 벗게 되는데 그것은 일명 북어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1945년 미국과 소련의 협상에 의해 38선을 기점으로 남북이 갈리게 되었지만 경제적인 분야에서는 합법적인 교역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때 남한은 의약품과 전기용품, 자동차 부품 등을 북한에 수출하고 북한은 북어와 오징어, 인삼 등을 남한에 수출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역로를 담당하고 있던 김석원이 파악해본 바 남한의 수출품에는 시멘트와 전선 등과 같은 전략물자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남한의 권력자들이 북한과 내통하여 전략물자를 수출하고 대신 북어를 받아 그것을 개인적으로 착복해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격분한 김석원은 북한에서 넘어오는 북어 20여 트럭과 비단 500만 원어치를 즉시 압류해버렸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여러 경로를 통해 압력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김석원은 이러한 압력을 모두 거절하고 대신 이것들을 임의로 팔아 병사들을 위한 부식을 구입해 제공해버렸습니다. 이 문제는 이승만 대통령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결국 최병덕 참모총장과 김석원 사단장이 군복을 벗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는데 최병덕 장군은 2개월 후 다시 군으로 복귀하여 결국엔 김석원만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민간인이 되어 성남중학교로 돌아오게 된 김석원은 1950년 6월 북한이 기습공격을 실시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김석원은 비록 민간인의 신분이기는 했지만 평생을 군인으로 살아왔으며 수많은 전투를 치른 경험이 있으므로 이번 북한의 남침 상황에 국가를 위하여 무언가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뜻있는 사람들과 함께 의용군을 조직해 준군사조직을 만들어 적의 공격을 막아보려 했습니다. 김석원은 의용군을 모집하는 전단지 20만 장을 만들어 경상도와 전라도 지방에 뿌렸는데 이에 300여 명의 청년들이 그가 있는 대전으로 몰려와 의용군에 가입했습니다. 그는 의용군이 사용할 무기를 확보할 목적으로 신성모 국방장관을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 신성모 장관은 김석원에게 의외의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의용군도 중요하지만 당신같이 전투 경험이 많은 사람은 즉시 현역으로 복귀해 전투사단의 사단장직을 맡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잠시 고민하던 김석원은 주위 사람들의 적극적인 권유로 다시 현역에 복귀해 수도사단의 사단장이 되었습니다. 당시 수도사단은 중북 진천에서 힘겨운 전투를 벌이고 있었는데 김석원은 사단 지휘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병사들이 무질서하게 후퇴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김석원은 지프차에서 내려 그들을 막아서고 총을 든 너희들이 도망을 가면 우리 형제 부모들은 엄청난 고통을 받을 것이다. 내가 앞장설 것이니 당장 돌아서서 싸우러 가자.
라고 말하며 그들을 독려해 900여 명의 병력을 복귀시켰습니다. 이렇게 부대를 정비한 그는 병사들 앞에서 일본도를 빼어들고 전방의 문안산 고지를 탈환하라. 만일 고지를 탈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모두 함께 죽을 것이다. 라며 공격을 지시했습니다. 결국 수도사단은 전투에서 승리해 문안산을 점령하게 되었지만 인근 아군 부대들이 계속 패주하는 바람에 전선을 맞춘다는 명목으로 부득이하게 후방으로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김석원은 수도사단에서 동해안 지구의 3사단장으로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국군 3사단은 경북 영덕 지역에서 북한군에게 완전히 포위된 상태로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었는데 김석원은 그들을 무사히 철수시키는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 임무의 가장 큰 어려움은 북한군의 공격을 막아내면서 어떻게 전 병력을 수송선으로 안전하게 철수시키느냐였습니다. 김석원은 우선 각 대대 한 개 중대가 공격을 실시하는 사이 나머지 병력은 해안으로 직결하도록 했고 포병에게는 남아있는 포탄을 모두 소비해 마치 대규모 공격이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했습니다. 또한 야간에는 모든 트럭에 라이트를 켜고 이리저리 이동하도록 해 대규모 병력이 해안에 상륙한 것처럼 연출했습니다. 결국 해가 떠오르는 새벽녘에는 병력 5,000명, 경찰관 800명, 공무원 500명, 그리고 수많은 피난민들이 안전하게 포항으로 철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전해들은 메가더 장군은 장교 2명을 3사단으로 보내 김석원 장군의 성공적인 철수 작전을 지하했습니다. 3사단의 다음 임무는 포항을 사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김석원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부대를 지휘했는데 이에 건강이 악화되어 결국 쓰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는 58세로 당시로서는 고령이었는데 김석원은 이렇게 사단장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매우 아쉬워했습니다. 1950년 9월 김석원은 전시특별검열관이라는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직책은 각 부대를 돌아다니며 병사들의 생활과 전투준비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었는데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별다른 영향력이 없는 한직에 불과했습니다. 김석원은 상부에 구체적인 업무 지시가 없었지만 적극적으로 부대를 돌아다녔으며 특히 병사들이 사용하는 변소와 주사장의 상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그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시켰습니다. 이듬해인 1951년 8월 김석원은 육군 본부로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육본에 출근해 크게 놀라게 되는데 그것은 그가 머물 사무실도 없고 앉아있을 책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김석원은 이승만 정부와 관계가 좋지 못했으며 과거 북어 사건처럼 옳지 못한 일에 대해서는 참지 않고 바른 말을 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군 상부층은 그에게 아무런 보직도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한 김석원은 군 예편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상부에서 그의 예편 신청서를 처리해주지 않았습니다. 김석원은 이에 대해 나는 군에서 예편하고 민의원 선거에 출마해 국회의원이 되려 했는데 나의 성격을 알고 있는 상부에서 이를 방해하기 위해 예편을 허용해주지 않았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결국 김석원은 전쟁이 끝나고 한참 후인 1956년이 되어서야 예편 신청서가 처리되어 군복을 벗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60년 그는 68세의 나이로 제5대 국회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영등포 지역에서 당선되었습니다. 민의원 시절 김석원은 국방분과위원으로 활동하며 장병들에 대한 처우 개선과 군장비의 현대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후 그는 다시 성남중학교 이사장으로 돌아와 교육사업을 계속해 나갔으며 1972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교육공로 훈장인 모란장을 수여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78년 향년 84세의 나이로 타계했습니다. 김석원은 만주사병과 중일 전쟁에서 활약한 군인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6.25 전쟁 당시 이미 환갑에 가까운 나이였으며 그러한 이유로 일본도를 들고 진격을 외쳤던 이란은 그가 현대 전장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로 여겨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김석원은 한국군을 지도해주기 위해 존재했던 미 군사 고문단과도 관계가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다른 젊은 한국군 사단장들은 미 군사 고문단을 매우 우대하고 있었지만 일본군 출신의 노 장군인 김석원은 그들을 그냥 단순한 고문단 정도로만 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 군사 고문단은 김석원 장군을 그리 좋지 않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밑에서 중대장직을 수행했던
주월 한국군 사령관 최명신 장군은 김석원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김석원 사단장은 송악산 전투에서 일본도를 빼들고 병사들에게 진격을 외쳤다. 그의 이러한 행동이 다소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었지만 병사들은 실제로 사기가 올라갔고 자신감을 얻었다. 그의 쇼맨십은 나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었다. 또한 진천 전투에서 18연대장직을 수행했던 장충권은 이러한 진술을 남겼습니다. 김석원은 사단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전방 지휘소에서 병사들을 독려했다. 그의 지휘 덕분에 우리는 진천에서 목표했던 3일보다 더 많은 7일간이나 버텨 적을 지연시켰다. 김석원 장군의 독전이 병사들의 사기를 올려주어 진천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이상으로 김석원 장군이었습니다.